이번 서울시장 선거, 앞으로 4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중요한 선거죠. 법적 규정에 따라서 오늘은 세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세 분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그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세 분의 후보자 좌석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의 좌석 배치 또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기호 1번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후보의 기조연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또 제가 세 후보께 따로따로 드리는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후보자 간 상호 토론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각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특정 분야에 좀 주목해서 7분씩 또 6분씩 이렇게 주도권 토론을 펼치는 시간 두 차례 갖도록 하겠고요. 그 후에 또 공통질문 또 마무리 발언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토론 의제들은 이 각 분야 전문가들한테 먼저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서울의 일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됐다는 점 또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꼭 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조연설부터 시작합니다. 순서상 기호 3번 정태흥 후보 기조연설 1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정태흥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실종자분들이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유족분들은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하십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낡은 가치와 결별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부터 바꾸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네거티브 선거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선거 문화 꼭 정착시키겠습니다. 서울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성장만큼 행복이 중요한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은 안전한 서울, 생명이 우선하는 서울, 창조적으로 살려가는 서울입니다.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오로지 시민, 오로지 서울, 준비된 박원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정몽준 후보 역시 1분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일자리와 복지를 챙기는 일복 터진 시장 후보 정을 몽땅 준 사람 정몽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못으로 꽃다운 학생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서울은 변해야 합니다. 사람은 빠져나가고 장사는 안 됩니다. 잠자는 서울을 깨워야 합니다. 21세기는 후원이나 협찬이 아니라 투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말 잘하는 시장이 아니라 일 잘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2002년 월드컵을 유치했고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세계 인류 기업을 키워본 실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제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답변하실 시간입니다. 순서상 박원순 후보가 첫 번째 답변하시게 되겠고, 세 분 다 기조연설에서 이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셨는데 공통질문은 바로 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이번 지방선거 최대 화두는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인구 1000만이 모여 사는 서울시에도 이 안전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각 후보께서는 서울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1분 30초 이내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사회는 앞으로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빨리빨리 대축 문화, 압축 성장, 또 토건 성장에 매몰돼서 사람의 가치와 안전의 가치를 가볍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민의 삶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에 두어야 합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하고 깐깐하게 구석구석 챙기며 살피는 이중 삼중의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박원순의 서울시정 시즌2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이 될 것입니다. 이미 시민들에게 약속한 안전 시스템 10대 공약을 지키는 서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예산 2조 원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지하철 노후 차량은 그때그때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골든타임 목표제로 단 한 명의 시민도 시간이 없어서 구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꼼꼼하고 깐깐한 박원순이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마치셨습니까? 예. 자, 다음은 정몽준 후보 역시 안전대책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은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장 직속으로 재난재해를 총괄 관리하는 재난안전, 생활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에 24시간 대응하겠습니다. 700만 시민의 발 지하철 안전을 위해 종합관제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6,000개의 모든 차량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겠습니다. 서울시내 15개 학교에 25개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고등학교에 아들을 입학시킨 학부모는 내 아들이 재난위험시설이라는 안내판이 붙은 건물에서 공부한다는 사실을 보니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345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삭감했고 우리 박 후보께서는 이 모든 책임이 교육부와 교육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학교시설의 정밀 검사를 즉시하고 교육시설 지원 예산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는 잔류 농약이 허용치 이상 포함된 농산물이 있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친환경 급식이 아니라 고가의 농약 급식이었던 셈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팔아 사익을 챙기는 부정부패 구조는 뿌리 뽑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정태웅 후보 역시 안전대책 1분 30초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기업이 규제 완화, 민영화 구호 아래 특권과 반칙, 유착과 부정부패로 국민 안전에 구멍을 내어 발생한 참사입니다. 선박 연령 완화, 불법 증축, 과적, 안전점검, 안전훈련까지 뭐 하나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고 민간업체인 언딘의 구조작업까지 민영화하는 참담한 실정을 목격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규제 완화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요금 폭등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재난을 대통령이 추진 중입니다. 간피아의 원조도 대통령 아닙니까?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누가 했습니까? 해경 해체라고요? 실종자 구조 작업을 해야 할 때 해경 해체를 선언한 것이 맞습니까? 61년 역사를 가진 조직을 하루아침에 해산하는 것, 바로 독재적 발상 아닙니까? 세월호 사고는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자인 유병현이 책임져야 하듯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정부의 실책임자인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 자신을 포함하여 성역 없는 조사가 반드시 수행돼야 됩니다.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춘대원군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시스템 구축은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제 제가 개별 질문을 드릴 순서입니다. 순서상 정몽준 후보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냥 질문에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1분 답변하시면 나머지 두 후보께서 그 답변에 대해서 반론을 펴시고요. 그 반론에 다시 재반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상호 토론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드릴 질문입니다. 정몽준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64개의 공약은 이용산 재개발 추진을 필두로 하는 대형 개발, 건설 사업 위주의 공약으로 시대착오적 사고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께서요, 용산 개발석 같은 큰 사업을 하는 건 시대착오다이라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시대착오적이란 표현은
제가 용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했더니 제 옆에 계시는 박원순 후보께서 저를 겨냥해서 한 표현인데 우리 사회자께서 경쟁 후보의 표현을 그대로 하니까 좀 유감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용산 사업은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거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냐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을 저는 먼저 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산 사업이 좌초한 이유는 그 사업 추진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었고요. 추진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언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인데 이 정도 우여곡절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도 소개드렸습니다만 오늘의 토론 의제들은 전문가에 대한 여론조사 거치고 그다음 일반 유권자 1000명 여론조사를 거쳐서 서울특별시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정한 질문입니다. 좀 아까 제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정해준 질문을 제가 대신 읽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도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 뜻입니다. 서울특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네,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나머지 두 후보께서 반론 펴실 수 있습니다. 1분 30초씩. 먼저 정태웅 후보께서 반론하시죠. 정몽준 후보는 개발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몽준 후보는 2008년 18대 총선 때 뉴타운 허위 공약으로 벌금 80만 원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개발붐을 기대했던 우리 정몽준 후보가 뉴타운을 얘기했던 사당동, 사당 1구역 사업 시행 인가 후 관리 처분까지 마친 상태에서 거품이 빠지면서 조합이 해산되었고 그간 지출했던 매몰 비용 56억을 주민 한 가구당 2천만 원씩 시공사가 가압류하는 등 고통스러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개발을 말하기 전에 동작 구민에게 먼저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게다가 정몽준 후보는 오히려 용산 재개발로 개발붐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했던 용산 재개발이 단군 일의 최대 사기극으로 마감되었으면 반성과 성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올라간 사람을 죽여서 내려오게 한 끔찍한 용산 참사 자리에 지금 들어선 것은 무엇입니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만들려고 그 짓을 했습니까? 주민을 내쫓고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역주행을 한다면 제2의 용산 참사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이명박 오세훈식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돈과 이윤만을 쫓아온 서울의 민낯이 뉴타운 재개발입니다. 빨리 백지화로 기본 방향을 잡고 출구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이 경기도처럼 직권로 해제하고 일몰제를 적용해 사업 진행이 안 된 것은 구역을 해제해야 합니다. 예. 다음은 박원순 후보 1분 30초 반론입니다. 예, 제가 정 후보님 공약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요. 개발 공약 위주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시대, 또 낡은 패러다임, 낡은 개발의 시대를 결별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결국 낡은 시대의 논리, 무한 경쟁, 또 묻지마 탐욕이 야기한 참사 아닙니까?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떤 개발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비전을 만들고 생태와 환경에 맞고 재정의 부담이 덜 가는 그런 개발은 적극 찬성하고 또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박 대통령께서도 창조경제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토목 건설로 경제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4대강 사업 21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럼에도 정 후보님은 개발 토건 약속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이익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그런 무분별한 개발 공약을 접을 생각이 없으신지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네, 이 두 분의 반론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 재반론 1분 30초 시간 드립니다. 우리 통진당의 정 후보께서 저를 보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가 길거리 유세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동작구의 뉴타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발언을 가지고서 선거 후에 그 당시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는데요. 벌금 80만 원 먹었으니까 뭐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저도 80만 원 먹은 거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인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오세훈 시장 뵀더니 제가 서울에 왔기 때문에 울산에서 가서 뵀더니 뉴타운 사업 제 지역의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뭐 이렇게 말씀했다고 제가 했어요. 제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오세훈 시장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검찰에 가서 그러면 오 시장은 정몽준 후보한테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본인은 저한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저는 긍정적, 그분은 적극적. 도대체 뭐가 더 앞서간다. 긍정적하고 적극적 차이 때문에 재판받으러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전 참 비애를 느꼈습니다. 우리 박 후보께서 제가 전부 개발 위주 공약이었는데 제 공약을 한번 잘 보시면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거 했는데 지난번 관훈 토론에서 제 공약이 대부분이 기존 서울시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저는 흑색 선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시간이 짧아서 다 더 이상 됐습니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것들은 이따 또 주도권 토론 때 시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제가 정태웅 후보께 질문을 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두 분의 반론 또 재반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웅 후보께 드릴 질문은 정 후보는 노동자 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와 서민의 지지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는 노동자 권리가 세계 최악입니다. 5월 19일 국제노총이 한국을 국제노동권리지수가 최악인 5등급으로 분류했고 노동자들은 독재적인 정부에 노출되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 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문제로 적시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긴 노동시간과 함께 산업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한 해 평균 2천여 명이 산재로 죽고 8천여 명이 산재로 다치고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도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90%는 노조가 없어 기업의 행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투표할 시간도 없습니다. 정부와 재벌이 합작이 되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조 만들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고 박원순 후보부터 반론 1분 30초. 네. 서울은 이제 과거 70년대식 그런 토건 전시 사업으로는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 안 들이고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창조적 방법으로 전통 시장을 현대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주차장 만드는데 사실 200~300억 큰 돈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일렬 주차함으로써 그야말로 마인드만 바꿈으로써 그만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심야버스 도입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8만 호라든지 환자 안심병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리비 거품을 뺀 그야말로 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한껏 높이는 아주 이런 정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앞으로도 확대해갈 그런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1년 넘게 협의해서 새로운 서울의 미래 먹거리 성장 전략을 체계화시킨 2030 경제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도시철도 3기, 관광 마이스 산업도 집중 육성할 생각이고요.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자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은 특정 계층이 아닌 천만 서울 시민의 먹거리와 비전을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태웅 후보님의 서울의 미래 먹거리, 예. 경제적 비전은 무엇인지 듣고 알겠습니다. 자, 정몽준 후보 1분 30초 반론 펴십시오.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아니, 안 지금 했는데 제가 반론합니까? 정태웅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반론하실 답변에 시간입니다. 대해서? 예. 제가 아까 뭐 노동자 서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일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이제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인은
뭐 선거에서 이겨야 되지만 우리 정치인의 공통된 목표는 어디까지나 국민 통합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토론에서 상대편을 폄하하기 위해서 너는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 그건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죄송하지만 봤는데 오늘 토론회 하는데 그 어느 신문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4분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는 나오셨는데 4번째 분이 못 나왔어요. 우리 정 후보의 지지율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0.5%입니다. 그리고 4번째 후보 못 나온 후보 0.4%예요. 어떻게 0.4%는 못 나오고 0.5% 되시는 후보가 나오셔서 죄송하지만 저희 새누리당의 국민 사이에 받는 지지율은 그래도 한 40%도 되고 30%도 되는데요. 죄송하고 또 옆에 계시는 새민련 예. 당보다도 높습니다. 어떻게 저희 보고 국민 다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일하는 정당 아니다 하는 건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정태웅 후보 재반론 1분 30초입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저한테 긴 얘기 안 하시는데 지금 반론을 하래서 반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선거법에는 5석 국회의원이 5석 이상이면 정당 초청 TV 토론회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통합진보당까지 14년 역사 동안 노동자 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실현 가능하냐, 예산이 어딨냐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민주노동당이 처음 주창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부터 정규직화를 실현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조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왜 이렇게 노조 탄압이 자행되는 국가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으로 노동자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조에서 파업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철도노조 국민들 지지받아서 민영화 저지한다고 했는데 대량 해고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초반부에는 시간을 잘들 지키시더니 이제 조금씩 오버하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계속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박원순 후보께 질문 드리면 답변하시고 그 답변을 들으시고 반론을 두 분께서 하시고요. 반론에 대해서 다시 재반론하시는 마지막 코너입니다. 박원순 후보께 드릴 질문입니다. 최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벌어진 추돌 사고를 비롯해 잦은 지하철을 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하철 노후화 개선 경비 등 시민 안전 예산 삭감을 지하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 1분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울시 안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년 8개월간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시정의 3대 목표로 삼고 그동안 안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하철 관련 안전 예산도 2011년에 비해서는 35억 원 정도 늘었고요. 또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서는 매년 그 노후 차량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면 교체할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전체 도시 안전 예산을 4년간 약 5조 6천억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안전도시 서울은 시민 행복과 또 위대한 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그야말로 초석이죠. 중요한 것은 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장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 안전의 크기가 중요한 그런 서울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답변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부터 1분 30초 반론 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 예산은 전임 시장 때에 비해서 1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께서는 지난 관훈 토론에서 서울시 전체 안전 예산이 6.9% 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4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이라는 두툼한 책의 39쪽을 보시면요. 2013년 도시 안전 예산 8,731억, 2013년 8,959억 해서 2.5% 늘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지하철 추돌 사고도 걱정이지만 서울 시민 700만 명이 매일 숨쉬는 지하철 공기질이 나쁜 것도 큰 문제입니다. 4년 전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전동차 객실의 공기는 매우 나빠졌습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언론사 YTN과 대기환경학회 환경부가 측정한 결과는 모두 심각하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1년 12월 하루 24시간 돌리던 지하철의 환풍기를 갑자기 1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당시 지하철 안에는 원전 한기만큼의 전력 소비를 줄이자는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고 하니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운동과 박원순 개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반드시 가동시켜야 할 환풍기를 세워서 시민의 건강에 해를 끼친 것입니다. 우선 사실과 다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정태웅 후보 1분 30초 반론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는 이명박 오세훈 시절의 규제 완화가 원인입니다. 2003년에 이명박 시장이 하나의 선로에 하나의 신호가 돼야 되는데 유독 지하철 2호선에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중 신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심지어는 신호 체계 소프트웨어를 외부 업체에 넘겨버렸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신호 오류가 나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2009년에 오세훈 시장이 화를 더 키웠습니다.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정비 인력을 축소하고 차량 점검 주기를 늘리는 등 안전을 수익으로 대체했습니다.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하철 차량 사용 연한을 25년에서 40년으로 늘리더니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차량이 하나는 25년, 하나는 24년입니다. 폐기되었거나 폐기 직전에 있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규제 완화 적폐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잘못된 이중 신호체계, 신호체계 외주화, 정비 인력의 감축, 정비 주기를 2주에서 3주에서 늘리고 차량 부품 사용 연한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 외주화가 사고의 원인인 것입니다. 어깨뼈가 으스러지도록 제동장치를 잡았던 지하철 노동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자칫 대형 재난이 될 뻔했습니다. 규제 적폐를 드러내야 됩니다. 네, 두 분의 반론에 대해서 박원순 후보 재반론 1분 30초입니다. 네. 지하철 안전에 관한 한 어떤 비판도 저는 달게 받고 겸하게 또 수용을 해서 정말 지하철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서울시 전체 도시 안전 예산 6.9% 증가된 거 맞고요. 그다음에 그 지하철 공기질도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또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대로 충분히 점검했고 그것은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태웅 후보님이 말씀하신 정비 인력과 정비 주기 문제는 제가 서울도시 지하철 개선 10대 과제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공약을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최초로 55개의 재난 유형별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재난 컨트롤 타워 시장 직속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의 안전, 교통사고 더 이상 없도록 저희들이 안심 스쿨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보통 횡단보도라든지 이면도로에서 생겼던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 원천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특히 서울을 여성과 어린이들이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0대 안전 공약 알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호 토론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상호 토론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소 제가 드린 질문과 조금 어긋나는 답변하시는 분, 내지는 또 반론과 또 조금 상관없는 답변하시는 분, 약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에서는 그런 어떤 갈증을 좀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7분씩 기회를 갖게 됩니다.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특정 두 후보 중에 한 후보한테만 질문하셔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후보에게 한 질문씩은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답변 시간 최소 1분은 보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주제를 조금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밀도 있는 상호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시정 운영과 민간 유착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정태영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답변을 듣다가 좀 제지하실 수도 있고 사회적 역할까지를 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질문 드립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그간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퇴직 후 유관기관과의 유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태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시죠. 서울시 시정 운영 관련해 가지고 박원순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문제 관련한 질문인데요. 삼성전자 서비스지의 염호석 지회장님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삼성 로고 옷을 입고 삼성 제품을 수리하는 기사였지만 삼성 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월급 41만 원의 밥봉과 노조 탄압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노조가 장례를 위임받았으나 아버지의 변신과 함께 경찰이 들이닥쳐 주검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노조는 고인의 유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죽어서도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LG U+,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월 1, 2회밖에 휴일을 보내지 못하지만 업무용 자재비, 유류비, 통신비까지 자비로 부담하면서 산재도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간접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0 다산콜센터 직원들이 서울시 직원으로 알고 계신 시민들이 많지만 민간 위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닙니까? 서울시가 먼저 민간 위탁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실 생각 없습니까? 생활임금제 도입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 정세영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정규직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고 나서 곧바로 비정규직 서울시 산하기관에 일하는 분들까지 해서 2017년까지 총 7,500명을 단계적으로 지금 정규직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다산 120 콜센터를 포함해서 사실은 간접 고용된 인력도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으로 만들려면 이 안행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총액 임금비제라는 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충분히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고 또 차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2012년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없는 강동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서초구, 중랑구 등 13개 구청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구청장들이었습니다. 그런 점도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몽준 후보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정몽준 후보가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산업재해 사고로 자그마치 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산재 사고에서 회사 측의 법 위반과 안전조치 미비가 확인되었고요. 모두 안전장비만 제대로 있었다고 하면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최저가 입찰과 톤당 작업단가, 소위 기성 후려치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불법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만들고 안전 확보가 되지 않는 공기 단축으로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4월 26일 사망한 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살로 몰아가고 산재 사망 발생 24시간 이내에 노동지청에 사고 사실을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아서 산재 사망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지난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현대중공업의 산재 은폐 실태를 조사했더니 불과 2주 동안 조사해서 106건의 산재 사고 은폐 사례가 드러났고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해보니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3건 중 11건이 산재 은폐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산재를 은폐한 현대중공업은 5년간 약 955억의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의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산재마저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업체의 사업주가 과연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 후보님이 저희 새누리당이 노동자 그다음에 서민을 위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 개인의 경우에는 울산에서 국회의원을 5번 했고 저의 유권자들이 대부분 조선소 아니면 자동차의 근로자였거든요. 근데 5번 할 때 처음에는 그 수만 명의 근로자가 파업을 하는 기간에 선거가 있어서 수천 명의 근로자가 합동유사장에 와서 뭐 돌까지 던지면서 굉장히 어지러웠는데요. 하여간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가 5번 전부 한 70%의 지지를 받았는데 수만 명이 있으니까 싫다는 분도 있지만 좋다는 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대중공업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제일 저는 모범적인 기업인데 인명사고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회사에서도 뭐 한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인명사고 없게 하겠다 했는데 현대중공업이 그런 면에서 제일 나쁜 회사다 이렇게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다른 기업에 보면 다른 중공업에 비하면 어떤가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세월호 사고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우리가 세무그룹의 유봉현 그 회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 안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실질적 소유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산재를 은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 해 평균 2,000명이 산재로 죽고 8,000여 명이 산재로 다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재 사고로 죽어도 벌금이 100만 원 수준으로 한 해 20억 원 정도만 기업이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담배꽁초 투기 상속으로 걷는 돈이 한 해 91억입니다. 담배꽁초보다 못하게 기업이 벌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업살인처벌법 아십니까? 기업 어떻게요? 기업살인처벌법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걸 통진당이 만들려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같은 당의 서청원 의원께서 기업살인처벌법 도입해서 산재사고 하는 기업들 처벌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서청원 의원이 하는 건가요? 네. 영국에서는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산재사고 한 명당 벌금을 자그마치 6억 9천만 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산재사고를 확 줄였습니다. 정몽준 후보께서 직접 기업살인처벌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산업재해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은 기업이 직접 처벌받도록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정 후보님께서 정 지금- 후보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잠깐만요. 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7분의 주도권 토론에 7분이 다 끝나는 시점에 질문을 맞춰버리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두 후보께서 양해하시면 한 30초 짧게 답변 들을까요? 두 분 양해하십니까? 예, 그럼 정 후보님 짧게 답변하시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아직도 2세, 3세 경영인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그러면서 모범적이다 하는데, 지금 말씀이 기업살인처벌제, 뭐 제목이 좀 굉장히 무서운 제목인데, 뭐 그런 이름 나오는 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이 인명사고 한 번 나면 6억의 벌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 이왕이면 기업살인처벌제라면 6억 갖고 되겠습니까? 한 몇십억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주도권 토론에서는 꼭 유의하셔야 될 게 7분 한 3, 4초 남겨놓고 질문을 마치시면 안 됩니다. 질문 답변 시간 한 최소한 2, 30초는 좀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토론 주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주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건 물론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뭐 이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 주제는 시정 운영과 민관 유착 문제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번엔 박원순 후보께서 주도권 갖고 7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정몽준 후보에 대해서 시정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안녕하냐 이렇게 정말 묻기도 힘든 것이죠. 대학생들 그리고 부모님 모두가 정말 고통에 힘든 시대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시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약속을 했죠. 저는 반값 등록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는 시간을 그만큼 줄여주고 아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라든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되자마자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시행했고, 그래서 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또 성장에 매우 큰 효과를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시름을 들어드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정 후보님, 지난번에 저는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대학 등록금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반값 등록금이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박원순 후보님은 저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거두절미하고 왜곡하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대학교 그 학부 기자분들 만나서 그 질문을 반값 등록금 어떻게 생각하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 그런데 학생들 부담 줄여주는 방법이 꼭 반값 등록금이냐? 장학금을 올리고 기숙사를 많이 짓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대학은 지금 반값 등록금 못 하고요. 그래서 등록금을 동결한 수준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박 시장께서 시장 취임하면서 서울시립대 등록금 반으로 깎아주셨죠. 그거 잘하셨어요. 근데 서울시립대는 서울 시민이 꼭 아닌 분들의 자녀도 많이 있고 벌써 등록금이 사실상 반값 등록금이었는데요. 그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2조 원의 재정 지원을 매년 받는데 반값 등록금 하는 거 전 잘하셨다고 보지만 그것도 정부하고 상의해서 하셨으면 더 좋았다 생각합니다. 네, 반값 등록금은 사실은 단순히 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대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저 자신도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인 부모님들의 어깨를 펴드릴 수가 있죠. 5, 60대 베이비 부머 세대 참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산업화 또 IMF 극복의 주역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정말 견인차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했거나 또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분들이 요즘 죽을 맛이죠. 자식 둘 대학 보내면 거의 2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허리가 휘죠. 또 일자리가 없고요. 또 반겨주는 데도 없어서 정말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 산으로 간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5, 60대 베이비 부모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는,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재교육, 일자리 마련해 드리는 것, 또 창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그런 일이죠. 정 후보님은 지난번에 사실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때 사실 별 정책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서울시에 지금 1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베이비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어떤 정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관훈 토론에서 우리 박 후보께서 베이비 부모 이분들이 이제 많이 은퇴를 했는데 어떤 정책이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베이비 부모가 이게 미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많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세대를 이제 일컫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모라는 세대보다는 예를 들면 386 세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우리가 한 세대를 분류하는 좋은 방법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부터 저는 베이비 부모를 위해서 저희들이 좋은 정책 많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1살부터 100살까지 되신 서울 시민 모두 다 저희들이 골고루 균형되게 관심 갖고 지원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베이비 부모들이 정말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의 깊이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정태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임기 중에 당신이 가장 성과로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울시 빚을 줄인 최초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명박 오세훈 두 전임 시장 시절에 보니까 본래 7조였던 채무가 20조까지, 13조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이자만 21억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정말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재정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조 5천억 정도 줄였고요. 금년 연말이면 한 7조 정도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모두 허리띠 졸라매고 함께 준 덕분인데요.
사실은 이 1,000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시정 운영에서 이런 채무 감축과 또 재정 안정화 대책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정태용 후보가 가지고 계신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원순 후보께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저는 최대의 성과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한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전임 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려고 서울 시민들에게 주민투표까지 해가지고 결국 거부당해서 사퇴한 거 아닙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이 되면서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밥상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교육적 측면에서도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한 부분이 박원순 시장에게 있어서 저는 최대의 치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무 감축 부분은 매우 고생하시긴 했지만 이런 성과에 비교하면 좀 낮은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좀 더 전진된 이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 고용된 민간 위탁된 다산콜센터 직원들도 예, 정규직화해야 되겠습니다. 이 답변으로 7분의 시간이 다 흘렀네요. 자, 이번에는 이 시정 운영과 민관 유착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마지막 순서. 정몽준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요. 두 분 후보께 꼭 한 번씩의 질문은 하셔야 되고 1분 정도의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작하시죠. 우리의 자라는 아이들이 비싼 돈 주고 농약을 먹은 셈이 되었는데 박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서울 은평에 있는 3만여 평의 국립보건원 부지는 오세훈 시장이 2천억 원을 주고 정부로부터 구입한 것입니다. 박 시장은 이곳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수십 개의 좌파 단체들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입주시키고 수십억 원의 관리비와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특혜를 줬습니다. 서대문과 은평의 주민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드렸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신 채 편법과 불법을 오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직권 남용, 배임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꿔서 서대문과 은평의 주민들의 요구에 좀 부응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좀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에요.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식자재를 저희들이 학교에 공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 식탁 위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산하에 있는 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같이 그 농약 잔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 농약 잔류량이 있다는 것이 파악돼서 전량 파기가 됐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절차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점을 저는 분명히 하고 싶고요. 감사원이 지적한 것도 행정상의 주의 당부사항일 뿐이었지 이런 문제를 지적당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다음에 은평 지금 질병관리본부 자리에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우파 단체들도 함께 입주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한 것은 사실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말씀도 저는 드립니다. 뭐 이런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저는 정확히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단체들은 제가 지금 우리 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점차 내보내고 그 대신 여기는 세계적인 창업 또는 혁신 그런 단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그게 뭐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예컨대 소셜 크리에이티브 랩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는 새로운 사회 혁신을 이루는 이런 좋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프랑스 총리 부인이 오셔서 이거 보시고 나서 야, 프랑스에도 이런 거 정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뭐 일본에서 외국에서 벌써 여기에 방문이 하나의 코스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해도 예, 지금 아직 3분 24초 남아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이 거기서 농약이 안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감사 결과가 허위라는 뜻인가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좀 더 전문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감사원의 그 감사 결과는 잔류 농약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잔류 농약을 나온 것은 오히려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걸 밝혀낸 거죠. 그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량 폐기를 했고 그것이 학교에 배달되지 않았고 아이들의 식탁 위에 오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오히려 이것은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죠. 우리 박 시장님께서 시장이시니까 저보다 시정에 관해서 정보가 많아서 뭐 전량 폐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감사원이 왜 그걸 잔류 농약이 있는 것이 식재료에서 나왔겠다. 감사원이 완전히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발표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우리 박 시장님하고 이야기하기가 참 제가 감사원 말씀을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쉽지가 않은데요. 그 다음에 은평에 있는 국립보건원에는 좌파만 있는 게 아니고 우파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뭐 우파가 몇 %가 되는지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은 뭐 좌파 우파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문제는 관련 법을 어겨서 전부 수의 계약으로 입주를 하고 불법적으로 지원금까지 줬다는 것인데요. 수의 계약은 법을 보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항을 악용하셔서 제가 아는 것은 전부 수의 계약을 하셨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수의 계약이든 뭐든 이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라는 곳,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저는 아주 이 안정된 관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따라서 했던 것이지 결코 이런 불법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사실 시장이 되고 나서 우파 좌파 가리지 않고요. 그야말로 제가 시민파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정말 평등하게 형평에 맞게 그런 단체들을 다 예우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감사원 말씀도 사실은 저희들이 오히려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오히려 감사원에다가 자체적으로 좀 감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감사를 했던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뭐 우파 좌파 아니다. 최근에 또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선거 동안에만 세민령 후보지 선거 끝나면 정당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좌파 우파 아니라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우파 좌파 기준이 어떤지 전 궁금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우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민주노총 본부가 거의 들어가 있는데 그럼 민주노총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까? 네, 정몽준 후보님 질문이 역시 7분을 다 쓰시는 상태에서 끝났는데요. 답변 기회를 드릴까요? 어떻게 네, 뭐 두 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정태영 후보의 의견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짧게 정 후보한테 질의할 시간은 없나요? 이제? 지금 7분이 다 지났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본의 이렇게 된 것 좀 아니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드릴게요. 6분 주도권 토론 때 다시 한번 그때는 정태영 후보께 최소 2분의 발언을 주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방금 질문에 대해서 민주노총 좌파 우파 문제에 대해서 짧게 한 10초 15초 정몽준 후보. 박원순 후보 죄송합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그런 이념 공세, 색깔론 펴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그 누구의 시장이고 모든 사람의 시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갈등 조정, 이런 통합적 리더십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우파 쪽 이른바 보수적인 단체들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고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7분씩 드렸던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다른 두 후보에게 최소 한 번씩의 질문 기회는 주십시오. 또 최소 1분의 답변 시간은 주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에 당부를 드렸는데 방금 정태웅 후보께 이 질문이 없었습니다. 정몽준 후보께서. 그래서 이따 정몽준 후보 주도권 토론 6분 하시게 될 때는 반드시 정태웅 후보께 질문하시고 2분 정도의 답변 시간은 주시도록, 이건 제가 조금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분씩 드리는 주도권 토론, 개발과 복지 문제입니다. 질문 이렇습니다. 서울 시민들 사이에는 더 많은 복지와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복지 모두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과연 이 상충하는 개발과 복지 문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풀어갈 것인가, 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각 후보들의 해법을 들어보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가급적 이 주제에 좀 충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시작하시죠. 네, 정 후보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한 해 예산은 약 21조 정도 됩니다. 순계 예산으로. 총계 예산은 한 24조 정도 되고요. 그런데 재정은 한정돼 있고 사실 시민의 삶을 살필 곳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세수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니까 38 기동대라고 하는 이런 부서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사실 이 38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 우리 헌법 제38조가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거기서 따온 이름인데요. 이걸 제가 이 과로 성격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고액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까지 가서 세금을 추징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그 동대문 DDP라든지 세빛둥등섬, 지하철 9호선 또 이런 재구좌를 통해서 막대한 시민 열세가 들어가는 이 전임 시장님들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정상화의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하철 9호선만 해도 3조 2천억의 혈세를 아낀 것이죠. 이러한 시민 세금 증세 없이 재정 마련을 위해 정말 저를 비롯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 후보님의 이 아까 공약을 이렇게 보면 개발 공약, 안전 공약, 일자리 확대 공약, 뭐 이런 정말 장밋빛 공약이 적잖은데요. 이런 정 후보님의 공약대로 한다면 천문학적인 그런 수준의 재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민간 자본 50조 원을 끌어들인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박 후보님께서 저희 공약을 장밋빛 공약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뭐 저는 장밋빛 공약이라고 해서 약간 실현성이 약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후보님의 공약은 제가 보면 창의력이 없는, 상상력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50조 원을 투자해서 6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그랬는데요. 이 50조 중에 45조 정도는 제가 민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건데요. 박 후보께서는 최근에 강남 개발 사업, 코엑스와 잠실 운동장 사업은 민자인데 제가 하는 용산 사업은 민자가 아니다 이런 발언하셨는데요. 용산 사업이야말로 서울의 발전을 위한 대표적 민자 사업이다. 잘못 이해하신 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고쳐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자를 많이 유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 정 후보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죠. 예, 그 규제와 개발에 대한 우리 정태웅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사실 이게 좋은 규제도 있고 사실 나쁜 규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왜 이 착한 규제, 예컨대 중소유통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그런 이 조례는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까지 진행되는 규제 완화,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기조를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기업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줬던 선박 연령 완화라든지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에서 보여줬던 지하철 노후 차량 연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대부분 표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철도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설립이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민영화 아닙니까? 민영화를 하게 되면 그 철도 누가 사겠습니까? 재벌이 사는 겁니다. 요금 폭등이 국민들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의료 민영화 한다고 합니다. 의료 민영화 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몽준 후보님께 한 번 시간 더 1분 질문을 43초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저는 민자에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제2, 제3의 맥쿼리 같은 기업을 배불리고 시민들에게는 그 빚을 고스란히 안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저는 이 정말 소통과 공감이라는 것이 어떤 시장으로서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 후보님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시장 되면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안 하겠다. 또 용산 한남 3구역 방문하셔서는 서울시 조례에 묶여서 재개발이 안 된다. 조례가 헌법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협동조합법은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이거 무시하고 또 이 조례는 서울시 의회가 통과한 것인데 이걸 말하자면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우선 지하철 9호선의 계약을 다시 해서 뭐 3조 얼마 줄이셨다는데 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하철 9호선은 그 업자 민간 회사에다가 원래는 15년간 운영하라고 한 걸 30년으로 늘리셨고요. 또 내용을 보면 위험 부담을 전부 서울시가 갖게 돼 있어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만약에 사실대로라면 박 시장은 전임 시장 오세훈 시장과 또 이명박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맞지 사실이 아닌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게 393건인데 우리 박 시장 3년 동안 겨우 7건밖에 허가 안 했는데요. 이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몽준 후보님 답변과 함께 6분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네, 박원순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마무리 짓겠고요. 정몽준 후보께서 이 복지와 개발 주제로 하는 6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실 순서인데 아까 내친김에 정태영 후보께 먼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시간 안배상. 예. 정 후보님께 먼저 하고요. 하여간 3분 이내에 좀 마무리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2003년에 반미청년회의 의장을 맡으셨는데 사법부는 그 관련 단체의 판결문에서 반명 노선을 한 점의 의문 없이 그들 자신의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이념을 표기하여 구성됐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반미를 넘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단체였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한국 전쟁 때 미군은 5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저도 6.25 때 부산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희생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북한이 우리를 다시 침략할 경우 병력 69만 명, 160척 해군 함정, 1,000대 항공기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미 청년회의 입장은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더라도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허위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요. 뭐가 허위 89년도, 사실인가요? 90년도에 반미청년회라고 하는 조직이 방금 그와 같은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제가 했던 반미청년회는 그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2003년도에 반미청년회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탱크에 압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사를 했던 미군은 미군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말이 되냐, 평등한 한미 관계를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당시에 촛불을 들었고 2002년도 당시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해창 후보가 그 촛불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등한 한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미청년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했던 반미청년회와 과거의 반미청년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미 지금 시간이 다 됐나요? 아니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반미 청년회가 전하고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반미 청년회는 지금 우리 정 후보 가실 때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단체였습니까? 아니,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효순이 미선이 하나 때문에 만든 단체입니까? 그래서 소파 개정을 비롯해가지고 잘못된 한미 관계를 고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혹시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런 주장은 안 하셨나요? 저는 학생 시절에 95년도에 제가 한총련 의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 한총련 의장을 할 때 당시에
검찰이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전두환, 노태우 강조 학살자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당시에 대학생 10만 명과 함께 무슨 소리냐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맹위협을 해가지고 결국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건요. 그래서 반미청년회에서 주장 중에 목표하시는 것 중에 혹시 한미 동맹 해체,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것들은 없었냐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요.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평등한 한미 관계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등한 한미 관계를 실현하려고 하면 불평등한 협정을 개정하거나 바꿔야 된다. 그거는 이렇게 소파 생각합니다. 얘기고요. 한미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혹시 정몽준 후보님은 소파는 아세요? 네, 알죠. 소파 내용이 뭡니까? 그 방위비 분담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 아닌가요? 어떻게 할 아니 것인지. 효순이 미선이가 우리 국민인데 아니 죽었으면 지금 정 후보님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핵심을 물론 그 사건은 말씀드린 우리 거예요. 가슴 아픈 사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아니 소파를 한미 모르시잖아요.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주장은 하시지 했나 안 했나 제가 질문. 그러니까 불평등한 한미 제가 관계를 우리 박 바꿔야 후보님도 된다는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박 후보께서는 최근에 등에 배낭 메시고 혼자 다니신다고 이제 나오셨는데요. 시장 재직 시에는 홍보 인원만 190명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온 거 봤고요.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보면 선거 기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장 후보지만 당선만 되면 정당 구분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서울시장 재직 시 좌파 성향 단체에 제가 보면 수천억 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통진당 이정희 대표에게 서울시 공동정부 운영 협의회를 정례화하자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정 후보님, 네. 지금 우리가 서울시장을 뽑는 토론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틀린 거를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면요. 되죠. 네. 아니 어떻게 제가 190명의 홍보 비서관을 데리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혹시 어느 부서인지 아십니까?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190명이라고 홍보기획관이 아니고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실이고요. 소통기획관실이라고 대변인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요. 이게 어떻게 기자분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잘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했죠. 정 대표님, 정 후보님,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서울시의 조직 구조 또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는 깊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변인실은요. 서울시에 많은 언론 관계 업무가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시민소통기획관실 아주 중요합니다. 시민과의 네, 소통을 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씩 미진하시겠지만 형평성 때문에 제가 엄격하게 6분 주도권 토론 시간 마무리됐다는 점 고지드리고요. 마지막 정태웅 후보가 주도권 갖고 6분 토론, 원래 주제는 이 복지와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두 분 후보께 꼭 한 번씩의 질문하시도록 하고요. 시작하십시오. 네, 박원순 후보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과 관련해서 박원순 후보님은 복지 예산 30% 배정을 이뤄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울시 의회가 안전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말 서울시 의회에서 올해 예산을 다룰 때 재난재해에 따른 복구비 등 긴급 사항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302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서울시 의회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급여 등 저소득층 사회보장 비용 항목에서 2013년도 예산보다 무려 1,390억이나 감액을 했거든요. 복지 예산을 마구 삭감한 그 돈은 지역의 민원성 예산으로 70억 원 정도가 신설 또는 증액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절대 다수인 서울시 의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도 우리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이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이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제출은 하지만 또 예산의 심의
결정은 또 시의회가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일부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부당한 것이다, 이럴 때는 또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부용 예산으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이 절충, 타협 뭐 이런 것인데, 아무리 과거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의회라고 하더라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정몽준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송파 새 모녀의 죽음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송파 새 모녀분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으며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요, 귀가하시다가 넘어져서 이제 팔이 부러져서 일을 못 하시고, 따님이 두 분이 있는데 큰 딸은 아버지 간병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고, 뭐 그러면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났는데,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사회적 연대가 이렇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무한 돌봄 제도 같이 우리의 이웃 사촌인 통장, 반장, 뭐 배달원, 검침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우리 이웃 사촌으로서 관심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또 현장에 있는 그 복지사분들한테 재량권을 주고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뭐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 줄 수 있다 생각해 봤습니다. 네. 송파 세모녀분들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남긴 금액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밀린 방세를 거기다 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몇십만 원을 거기다 내면서 갔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월세로 50만 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내시고 그다음에 공과금으로 20만 원을 내셨습니다. 마지막 생을 마치시면서도 집주인에게 그것을 낸 것입니다. 얼마나 착한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복지 문제의 기본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몽준 후보가 자꾸 색깔론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정몽준 후보의 국가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친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를 채택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 독립운동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했던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전문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정면으로 발하는 친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를 채택하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국가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 후보님은 저희 새누리당을 좀 지나치게 폄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무슨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뭐 3.1 독립운동, 4.19 의거 이런 것을 다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데, 저희 새누리당은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갖다가 자랑스러운 역사, 또 부분적으로는 또 감추고 싶은 역사, 그래서 영광과 오욕이 있는 영역의 역사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균형 있게 보고요. 친일 교과서를 채택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런 것은 죄송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이 허위사실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통합진보당을 이석기 의원을 내란 음모로 조작해가지고 구속까지 시켰는데요. 역대 내란이나 내란 음모로 그 처벌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 특히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후신이 지금 현재 새누리당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부정선거와 국정원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 검찰총장을 찍어내면서 결국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까지 국면 전환용으로 정치 탄압을 가했는데, 네. 과연 이것이 민주국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태영 후보,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끝나면서 또 질문을 마무리 지셨는데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시겠어요? 예. 두 분 또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또 한 30초 정도. 지금 우리 정태영 후보님은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좀 위험한 발언을 하세요. 지금 여기는 법정이 아닌데 지금 통진당 소속의 이석기 의원님이 죄가 없다는 식의 그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저희 새누리당은 전두환 대통령의 후신이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새누리당의 전신을 주고 올라가면 3당 합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정당,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또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 그래서 3당 합당한 게 저희 전신이니까요. 저희 새누리당에 관심 갖는 건 좋은데 좀 역사를 정확히 아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7분씩, 6분씩 주도권 토론 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긴 시간, 조금 더 활발한 이 상호 토론을 기대하셨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법률에 정해진 이 정식 토론회이다 보니까 새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좀 더 진행했으면 싶은데 그건 끊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토론회 거의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저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니다. 이번엔 순서상 정몽준 후보께서 먼저 답변하실 시간이고요. 사실 지금 드리는 질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출사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공통 질문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시면서 각 후보께서 구상한 서울시의 발전 방향이 있을 겁니다. 각 후보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정몽준 후보부터요.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은 멈췄고 23개의 간선도로 공사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건설 경기는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박원순 후보는 재임 기간 중 단 7개의 재건축 재개발만 허가했고 용적률의 경우도 주거지역 3종의 경우 법적으로 300%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5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대통령 위에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한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미래 성장 동력인 의료, 관광, 금융을 우리의 서울시의 주요 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유유부지 30곳에 투자하겠다고 신청한 가운데 겨우 3개만 허가해 주셨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공공성,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절반인 15군데 정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서울 소재 48개 대학과 연계하여 청장년 창업센터를 25개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정태영 후보 역시 1분 30초입니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망이 곳곳에서 무너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장애인,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120 다산 콜센터 상담원, 수도 검침원부터 민간 위탁에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낳은 기업은 서울 강급공사에 발도 못 붙이게 해서 산재율을 낮춰야 됩니다. 조직화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택배, 키서비스 노동자, 산재보험료의 절반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파 세모녀의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양 의무제 손보고 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도 확충해야 됩니다. 전월세 널뛰기로 얼마나 서민들의 고통이 많습니까? 임대주택 등록제,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됩니다. 문용린 교육감, 농약이 과학이다며 농약 급식을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동별로 5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구별로 1개의 산후조리원도 건설해야 됩니다.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하고 24시간 활동보조 지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박원순 후보. 시민 여러분, 타요버스를 타보셨죠?
타요버스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심지어는 캐나다에서 이걸 타러 오신 분도 계시답니다. 저는 타요버스야말로 창조 경제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타요버스는 사실 돈 몇 푼 안 들이고도 경제적 효과도 내고 또 시민들에게 즐거움도 드렸죠. 심야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가려면 과거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식, 정보, 서비스, 관광, 엔터테인먼트 이런 지난 2년 6개월 서울은 그 기반을 닦았습니다. 구로 지밸리, 신촌, 홍대, 합정밸리, 또 상암 DMC, 동대문 DDP, 개포 단지 뭐 이런 5대 창조 경제 거점과 또 마곡, 창동 상계, 홍릉이 그 허브가 될 것입니다. 강남 영동권에서는 세계 최고의 관광 엔터테인먼트 복합지구가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십만 명의 창조 인력이 육성될 것입니다.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발전소가 되고 동시에 세계 창조 경제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인데요. 원래 1분 30초씩 드릴 계획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가 돼서 1분씩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지지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이네요. 정태영 후보부터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입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면서 유족을 사찰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언론 통제로 진실을 감추고 추모 촛불 시민을 무분별하게 연행하며 국민 입막음을 하였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진짜 야당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영법 통과에 들러리 역할을 했습니다. 관제야당, 들러리 야당이라는 비판이 법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심야 낙하산 구체에 신멸납니다. 종북 공세에 짓눌려 야권 연대를 포기했습니다. 거짓 무능 정권을 도와주는 새누리당 이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코가 오른쪽으로 너무 기울어 침몰하고 있습니다. 평형수를 채워야 합니다. 진보당을 키워주십시오. 정당은 통합진보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 야권을 확실하게 제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원순 후보 1분입니다. 네, 밤늦게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서울은 많은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행복한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서울의 변화 이대로 멈출 수 없다면 꼭 투표해 주십시오. 6월 4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5월 30일, 31일 사전 투표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서울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박원순의 시즌2는 여전히 사람 중심의 서울이 될 것입니다.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오로지 시민, 오로지 서울. 시민 곁에서 시민을 지켜온 박원순. 함께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사람의 특별시, 삶의 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몽준 후보 1분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느냐 아니면 끼리끼리 서울시가 다시 복마전으로 돌아가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서울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안주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잠자는 서울 제가 깨우겠습니다. 누구나 말은 하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서울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서울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안전은 국가가 안전할 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국가관 중요합니다. 국가관도 보고 서울시의 미래도 보면서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분 후보자 열린 토론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덕담은 세 분 다 당선되십시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는데 세 분 다 당선되는 건 불가능하겠죠.